문학은 개뿔. 문학은 개뿔. 육회 증단에 의한 증단을 위한. 안녕하세요. 문학은 개뿔 북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입니다. 오늘 얘기는 등단 거부자들의 등단 이야기입니다. 아, 그러네요. 사실 이 등단이라는 거를 우리처럼 등단을 하기 위해 좀 노력한 사람만 알고 있더라고요. 등단 자체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도 사실 되게 많죠.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는 사람이어도 그냥 등단하고 싶은 사람이 우연히 옆에 있어가지고 알게 되는 경우가 많고, 등단이라는 개념이 뭐 문학계의 특성은 또 아니죠. 그쵸. 그냥 말이 다른 거죠. 다른 그 예술계에도 다 데뷔가 있으니까. 뭐 쉽게는 연예인도 그렇고요. 일단 데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습생 기간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음반을 내도 음반 발매나 그런 걸로 데뷔를 하게 되고, 미술도 자기 이름 걸고 전시회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여튼 이제 자기 이름을 좀 독자나 아니면은 수용자 분들한테 이제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의 그런 결과물, 작품을 좀 처음 전시하는 거, 그것을 이제 데뷔라고 하고, 그거를 문단에서는 이제 등단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등단이라는 말이 뭐죠? 문단에 오른다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검색해보면 등단이란 말이 사전적으로는 단상에 오른다는 의미더라고요. 그 등단의 단자가 그 단상할 때 단자라서 그러니까 어딘가 오른다는 건데, 그게 이제 문단이라는 거겠죠. 문단에 들어가고 문단에 오르는 것. 그 문단은 뭐죠? 문단은 이것도 뭐 검색해서 찾아보면 문인들의 사회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문단의 실체가 굉장히 애매하죠. 그러니까요. 우리도 맨날 뭐 문단이 어쩌고 문단의 권력이 어쩌고 이런 얘기 하지만 사실상 뭐 눈에 보이는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보이지 않는 곳에 작가협회 이런 게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뭐 문단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어디에 메일을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어디 그죠. 전화해서 뭐 대체 일을 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뭐 이렇게 물어볼 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실체는 없고,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기이하게도 많은 권력을 가진. 뭔지 말을 할 수는 없는데 문학계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럼 등단하는 방법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오래된 제도로는 신춘문예가 있어요. 근데 뭐 그 전에는 좀 이렇게 추천으로 뭐 내가 가르치는 누구 중에 시를 좀 잘 쓰는 애가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했었죠. 일제치하나 그런 때에는. 그렇죠. 네, 뭐 정지용 선생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시인이 되셨고, 그 이후에 어떤 제도적으로 이제 그 등단제가 마련이 된 거는 신춘문예가 가장 오래된 거고요. 이거는 이제 새해 첫날 일간지에서 올해의 소설, 시, 그다음 뭐 시조, 동화 이런 등등 해가지고 그 작가 한 명씩을 선정을 해요. 보통 이제 12월 초반까지 작품을 받아서 하는데, 그런 서울에 있는 주요 일간지들 같은 경우에는 뭐 경쟁률이 어마어마하다고 뭐 900대 1까지 간다고 해요. 900대 1까지. 네네네. 다 합쳤을 때. 특히 이제 제가 저도 작년에 신춘문예를 냈었기 때문에 제가 냈던 곳을 그때 궁금하니까 찾아보잖아요. 제 기억에는 그때 소설은 1000편이 넘었던 걸로, 제가 냈던 그 일간지의 경우 그렇게 기억을 해요. 진짜 많다. 신춘문예가 조금 화려하죠. 그렇죠. 되고 나면 어쨌든 새해 첫날 신문에 실리는 거잖아요. 요즘은 뭐 매체가 많아서 좀 덜한 면도 있지만
지금만큼 매체가 별로 없던 때, 그러니까 신문이 정말 새로운 소식을 접하는 창구일 때 신춘문예 수상을 하면 굉장히 화려하고 영예롭고. 명예가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90년대부터는 그 출판사에서 그 문예지가 다 있잖아요. 좀 유명한 출판사의 경우. 거기에 문예지에서 신인상을 냅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요즘에는 그 아마 등단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또 신춘문예보다도 이 출판사의 신인상을 좀 선호하게 되는 게 이렇게 되고 나면 그 뒤에도 계속 지면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해요. 신춘문예의 경우에는 출판사랑 밀접하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당선이 되고 나서 그 다음 지면을 얻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정말 눈에 띄지 않고 정말 좀 운이 좀 따르지 않는 이상은 그 신춘문예 등단작이 마지막 작품이 되어버리는 작가들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두 가지 방법 외에는 출판사에 원고를 보내서 투고하는 방식으로 등단을 할 수 있죠. 근데 이건 거의 없잖아요. 한국문단에서는 없다고 봐야죠. 그 손아람 작가의 경우에 본인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그 문학출판사에도 먼저 소설을 많이 보냈는데 반송이 됐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등단 경력이 없으니까. 결국은 그 사회과학 출판사에서 소설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한 현상이죠. 그리고 굉장히 웃긴 게 그러고 나서 이제 영화화되고 대중들의 관심을 받으니까 갑자기 문학출판사들이 손아람 작가를 모셔가려고 또 그렇게 진짜 웃긴 거죠. 그래서 손아람 작가님도 굉장히 여러 차례 이 등단 제도가 얼마나 불합리한 제도인지 부당하고 가치가 없는 그런 제도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굉장히 여러 번 하시더라고요. 뭐 우리도 오늘 뭐 비슷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어쨌든 이 등단 제도가 굉장히 오래된 제도인데 뭐 무슨 장점이 있으니까 생기고 지속이 되지 않았겠어요?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처음에는 나쁜 의도로 만들어낸 건 아니었겠죠.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근데 사실 등단제를 놓고 장점이냐 단점이냐 이런 논의를 하기가 사실 저는 별로 논의를 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등단제 자체가 저한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서 그치만 굳이 이제 장점을 꼽으라면 어느 한 시기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옛날에는 예전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어요. 미술이나 음악 뭐 그다음에 이제 패션 이런 쪽은 다 기본적으로 그 본인이 좀 돈이 있어야 데뷔를 할 수 있는 길이 좀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제가 지금 패션 공부하는 친구와 같이 살고 있는데 그 친구에게 패션계 얘기를 들으면 그냥 정말 돈이 없으면 그 어떤 시작도 하기가 힘든 대신 뭐 돈만 있으면 시작하기는 너무 좋은 그러니까 뭐 인맥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것도 결국은 돈이 있어야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 문학 쪽은 그런 자본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돈이 있으면 데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다른 것들에 비해 돈이 없어도 이렇게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처럼 공정해 보일 수도 있지만 마치 모두에게 기회는 일단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일단 공정한지 잘 모르겠고 그쵸. 뭐 정말 공정한지는 알 수 없죠. 그냥 뭐 믿는 거지 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제도 자체의 문제점인데 그러니까 저도 옛날엔 이런 생각을 못 했는데 왜 작가가 되기 위해서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되죠? 결국 작가는 나의 글을 읽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작가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작가가 되려면 심사위원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 뭐 심사위원도 독자라고 하면 독자지만 그분들의 목표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분들의 목표가 뭔지 텍스트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따끈따끈한 제가 처음에부터 말하고 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덕질을 끝낸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갖고 덕질을 한창 할 때에 신청해 놓은 그 개간지가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정기구도 네.
좀 안타까운 일이죠. 나의 마음은 이미 떴는데 마치 그 헤어진 연인에게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헤어지고 나서 그 전에 왜 기념일에 미리 신청해 놓은 그런 거 오듯이 뭐 식당 예약권 어 이런 거? 그런 거 오듯이 나의 마음은 이미 떴는데 그 기간치가 뒤늦겨서 약간 떨떠름하게 그걸 받아들게 되는 하여튼 그런 기분으로 문학과 사회예요. 이게 2017년 여름호 문학과 사회 정말 따끈따끈하죠? 정말 아직 정말 여름이 왔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 여름호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고 이 파리까지 왔습니다. 문학과 사회라고 하면은 심지어는 이제 그 순수 문학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아실 만한 그렇진 않나요? 이제 덕질 끝내셨으면 이제 좀 정신 차려야 되나요? 덕질 끝냈으면 이제 문단 바깥에 눈을 좀 장착해요. 제가 아직 멀어가지고 따라가기 너무 힘드네요. 문단 안에만 있었더니 네, 문단 안에는 누가 아니고 알아. 문학과 사회 누가 알겠어. 등단도 모르나요? 모르는데. 그럼 정정하겠습니다. 국문과 학생이라면 알만한. 국문과도 몰라. 국문과는 알지. 그 문단 내선 굉장히 그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손가락이 2개밖에 없다면 2손가락 안에도 드는. 아 진짜? 그렇죠. 창비 아니면 문지잖아요. 약간 양대지. 아 이거 문지야? 문지에서 내는 거잖아. 이거 봐 모른다니까 저 국문과예요. 네. 아 그 출판사에서 문학과 사회가 나오는구나. 난 따로인 줄 알았어. 여튼 이 2017년 여름호에 문학과 사회 신인문학상이 마침 수상작이 실리는 여름호에 그게 실리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좀 우연히 이제 이거를 보게 됐는데 저는 개간지를 정말 거의 한 5, 6년 만에 처음 보는데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보고 있다가 그 와중에 반가웠어. 오랜만에 난 이제 좀 헤어진 지 좀 됐으니까 얼마나 아련해. 그러니까 시, 소설, 평론 신인을 뽑는데 시만 당선작이 있고 소설이랑 평론은 당선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등단과 문단에 대한 방송 준비하고 있는데 그쵸. 그래서 도대체 왜 없는 걸까? 글 잘 쓰는 사람은 세상에 정말 많은데 당선작일 경우에는 왜 이게 당선작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고 당선작이 없을 때도 왜 당선작이 없는지도 같이 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심사 경위를 읽어봤는데 읽다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독해가 잘 안 돼서 이제 슬슬 원래 이렇게 글을 쓰는 곳이구나. 원래는 문재인 후보 지지성명 썼던 그 지지성명 전문을 보고 그 충격을 받았었는데 이 심사 경위와 심사평을 읽는데 그 지지성명 전문이 예외적으로 이상했던 게 아니라 그냥 문단에 가면 이런 문단체라는 게 생기나. 그쵸. 문단체, 보그체 이런 것처럼요. 왜 안 읽혀? 그래서 제가 막 영화 씨한테 이거 일단 이해가 잘 안 되는 너 좀 읽어보라고. 왜 당선작이 없대니 좀 읽어봐달라고. 제가 해석해줬어요. 전 얼마 전에 헤어져가지고 좀 잘 아니까. 영화 씨가 읽고 해석해준 그 해석을 듣고 와 이거는 진짜 우리 등단 회차에 넣어야 된다. 너무 우리를 위한 내용이다.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 그 부분을 가감없이 읽겠습니다. 소설과 평론 부분은 기나긴 논의 끝에 당선작을 내지 못했다. 응모자와 독자들에게는 어떤 응모작을 당선작으로 내는 이유만큼 그 해에 당선작 없음을 설명하는 이유 또한 중요하리라. 무엇보다 그것이 그 해에 접수된 응모작들의 수준이 낮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제가 이까지 읽고는 이분들이 수준이 낮아서 떨어뜨리고 그런 건 아니구나. 아닐 수 있구나. 그럼 수준이 안 낮은데 떨어뜨린 이유는 뭘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쵸. 이제 뒤를 읽기 시작한 거야 내가. 뭐 그냥 그런 걸 상상하게 되지. 우리 그 문예지의 성격과는 맞지 않는다거나. 맞아. 뭐 그럴 수야 있잖아요. 이 문예지가 여러 개니까. 그래서 문단이
좀 부조리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방송 시작했는데 어쩌면은 뭐 괜찮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정말 순간적으로. 왜냐면 순간적으로. 수준 탓을 하는 게 아니니까 뭐 본인들이 봤을 때 이건 수준 미달이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기만적으로 구는 건 아닐 수도 있구나. 근데 그래서 읽어 내려갔는데 뒷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문학 작품의 미학적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은 어떤 근본적인 아이러니에 직면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문학과 사회가 기대하고 희망하는 신인은 심사자들의 기대를 행복하게 충족시키는 현재적 작품이 아니라 문학과 사회의 미학적 기준으로 촘촘하게 짜인 비평의 그물마저도 과감하게 찢어버릴 수 있는 미래의 텍스트이다. 미래 텍스트. 미래의 텍스트 이 부분에서 좀 동공지진이. 그러니까 문학과 사회가 기대하고 희망하는 신인은 중간에 다 필요 없고 미래의 텍스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과 사회만의 미학적 기준이 있기는 있어. 근데 그것마저도 과감하게 찢어버리는 미래의 텍스트여야 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문장이 물론 이러한 희망과 욕망은 모순적인 데가 있다. 실제로 그와 같은 미래의 텍스트가 도착한다면 같은 이유에서 심사자들이 그 작품의 진정한 가치를 자신 있게 알아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게 미래의 텍스트니까. 우린 현재에 있거든. 그치. 하여 신인에게만 패기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심사에 있어서도 도박에 가까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당선작이 없다면 그것은 뛰어난 작품이 없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기꺼이 그 과감한 내기에 동참하기를 주저했다는 뜻일 수도 있다. 이번에는 어느 쪽일까? 물론 알 수 없는 일이다. 무책임하게 끝내시네요. 다만 오늘 선택받지 못한 작품들을 가까운 미래에 우리의 선택과 주저함을 반성적으로 되돌아보게 하는 사례로 다시 만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이 끝말 너무 약올라. 우리가 뽑아주진 않을 건데 나중에 인정받았을 때 인사나 하자. 그때 우리를 잊지 마. 진심으로 기원해준 우리를. 아이 정말 진짜 하여튼 이게 등단을 하려면 저런 걸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되게 그 본인들도 겸허히 인정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미래의 텍스트를 찾는데 근데 우리가 현재에 있네. 그래서 너네가 미래의 텍스트를 보냈을 수도 있지만 그걸 도저히 뽑지는 못하겠더라고. 왜냐면 우린 현재 사람이라서. 약간 좀 비꼬는 것 같기도 했어요, 저는. 약오른다니까요. 왜냐하면은 딱 그거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4차원이라고 놀리고 이럴 때에 그냥 너 좀 하는 짓이 좀 이상해. 좀 별나다. 이런 이야기를 되게 포장해준 말이 4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런 느낌이죠. 우리는 도저히 너의 작품을 이해할 수 없는데 그건 아마 네가 미래에서 와서 그럴 거야. 그거 아닌가요? 뭐 끝까지 읽어보면은 이렇게 좀 되게 재밌는 글이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무리 봐도 너무 미래적이어서 뽑을 수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가까운 미래에 만나자. 다시. 그게 수준이 낮아서는 아니고 미래의 것이라서 못 알아봤어. 이런 거죠. 여튼 이런 식의 문예지 신인상을 수상해야 등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되게 애매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 미래 텍스트는 결국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본인들이 이렇게 말을 했지만 결국 미래 텍스트는 안 되고 그 말씀하신 대로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문학과 사회의 미학적 기준으로 촘촘하게 짜인 비평의 그물에 걸리는 작품. 그 작품을 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거 뭐 문학과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쵸. 결국은 이 문단이 정하고 있는 미학적 기준으로 촘촘하게 짜인 그물에 우리는 걸릴 만한 작품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습작생 입장에서는 등단이 절실하니까. 아까 첫 부분에 문단이 실체가 없다고 했는데 또 문단이 갖고 있는 미학적 그물은 또 있어요. 확실하게 있죠. 굉장히 뚜렷하게. 하여튼 뭐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여기서 시작이 돼요. 그렇죠. 여기를 통과하지 못하면 시작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 보니 내 작품을 어딘가에 보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은 왜 우리 취업준비생이 그 회사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회사에 맞게 그 회사가 원하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 자소서를 쓸 때 거의 소설 쓰듯이 쓴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린 진짜 소설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써야 되는 거야. 맞아요. 진짜 진짜 그래요. 뭐 시 평론 다 마찬가지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 둘 다 소설을 썼던 사람들이어서 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당연히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등단용 작품이라는 등단용이라는 말이 언젠가부터 나와요. 왜냐면 등단을 해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등단을 할 수 있는 작품을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등단용 작품은 작품이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그냥 시험 답안지 같은 거죠. 정해진 답을 쓰지 않으면 통과를 할 수 없으니까. 정말 여러 부분에서 마이너스인 게 우리는 다 각자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내가 작가가 되면 이 이야기를 써야지. 근데 등단이 되기 전에는 그런 걸 고민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뭘까? 다른 사람들은 못하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얘기가 뭘까? 이런 걸 고민하기보다는 그 미학적 근무를 통과하는 게 아니죠. 거기 걸려들어야 되는 거죠. 거기 걸려들 만한 소설은 뭘까? 작품이 뭘까? 그런 거를 좀 고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형식도 되게 자유롭지가 못하거든요. 형식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형식을 쓴다거나 하면 자칫하면 미래의 텍스트가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못 알아보신단 말이야. 그래서 되게 뚜렷하게 있어요. 뭐 길이도 정해져 있고, 소설은 보통 한 뭐 7, 80매 정도인데 원고지로 그렇게 쓰고 그다음에 쓸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주제가 있어요. 너무 미래의 주제를 선택하면 안 되죠. 근데 이 주제가 제가 봤을 땐 좀 사회에 뒤떨어지는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그 심사위원 분들이 원하시는 젊은 작가들한테서 이렇게 듣고 싶어 하는 얘기 그런 이야기를 좀 써야 되고 거기에 맞는 인물, 그 다음에 서사 방식, 그 다음에 그런데 그 와중에 조금 아까도 말했지만 좀 미래 텍스트를 원하기는 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걔 중에서는 좀 신선해야 되는 거예요. 되게 어렵지 않아요? 내가 어떤 주제를 쓰면 잘 쓸 수 있을 거야 이런 고민보다는 어떤 주제가 받아들여지는가, 어떤 주제를 좋아하나, 청년들한테 바라는 게 뭘까, 청년 작가들한테 바라는 주제가 뭘까, 기성 나이 많은 심사위원들이 원하는 청년 작가의 모습. 그게 뭘까? 그들이 바라는 신선함이란 대체 어떤 신선함일까? 신선함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뭐 정말 갓 잡은 생선 같은 신선함이 있고 그런 꽃병에 그런 약간 물기를 머금은 꽃 같은 신선함이 있잖아요. 그냥 둘 중에 뭘 원하는 걸까? 근데 만약에 내가 생선 쪽이라면 꽃으로 바꾸려고 되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안 바꾸면 등단 못하니까.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생선 같은 사람이 등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꽃이어야 돼. 꽃으로 처음은. 알려진다면 습작생 입장에서는 그렇게 준비한 수밖에 없어요. 나는 꽃이 될 거야 이러면서 하는 수밖에 없지. 그게 가불이 아니고 뭐겠어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뭐 별게 가불이야? 내가 내 마음대로 글을 못 쓰는 게 가불이지 뭐. 약간 실험 정신은 또 있어야 그 심사위원들이 보시기에 젊다, 신선하다 이런 평가도 동시에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지나치게 또 전위적이면은 또 미래의 것이 되니까 또 안 그렇죠. 되고. 그러니까 이 습작 기간이 정말 작가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기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건 심사위원이 좋아할까 싫어할까를 계속 따지면서 답안지를 만들어가는 기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는 사실 그 다양한 소설이 나오기가 힘들고 또 이거의 좀 단점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설사 등단을 해도 등단하고 나서 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굉장히 짧고 그런 소설만 쓰고 그러다가
갑자기 나 이제 작가가 됐으니까 제대로 된 등단용이 아닌 정말 내 얘기를 한번 써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소설을 내 세계를 만들어 가려고 해도 이게 몸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죠. 그죠. 단거리만 계속하던 사람이 장거리 달리기 할 수 없듯이 단편만 수십 편을 쓰면서 연습을 계속 그 비슷한 거를 써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 장편을 쓸 수는 없죠. 그쵸. 그리고 단편을 아무리 수십 편을 써도 내가 쓰고 싶은 단편을 한 편 못 쓰니까. 그쵸. 신춘문예 같은 경우에도 뭐 원래 신춘문예 나왔다 해서 당선작을 작품을 감상하고 싶고 이렇게 좀 설레는 그런 마음으로 당선작을 찾아보는 게 아니라 이번엔 어떤 식으로 경향이 바뀌었을까? 어떤 식으로 그쵸. 심사위원들의 취향이 바뀌었나? 어떤 거는 싫어하고 어떤 거는 좋아하나? 전형적으로 대학 입시 전형 확인하듯이 1월 1일에 좀 그렇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뭐 문장과가 결국에 생기고 그 다음에 문장과 입시 과외가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야, 이거 너무 정말 독자 입장에서도 얼마나 손해예요. 다 비슷비슷한 소설밖에 없잖아. 읽으려고 해도. 예술 창작 이런 쪽은 정말 새로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남들이 못하는 정말 나만의 것 그것만이 사실은 생명인데 이렇게 그 몇 안 되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는 글만을 연습하다 보면은 새로움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에 한국 문학이 다 뭐 이렇게 다른 문단 밖에 있는 독자들이 생각할 때 한국 문학 지루하고 다 거기서 거기고 뭐 이렇게 좀 굉장히 과감하다거나 이런 작품이 나오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따분하게 느껴지고 뭐 좋은 작품이 없다, 뭐 좋은 작가가 없다, 뭐 재밌는 게 없다. 한국 문학의 성과가 저조하다 이런 얘기들이 꽤 오래전부터 이런 얘기 계속 나왔던 것 같은데 제도와 권위의 문제가 확실히 있는 거고. 근데 웃긴 게 그런 이야기를 밖에서만 하면 또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안에서도 해요. 안에서 진짜 많이 해요. 정말 많더라고요. 정말 많이 하고. 그 문창과 수업 들어보면 교수님들이 좀 우리를 좀 한심하게 보고 있는 그런 표정이 있어. 뭐 조선시대에도 있었다는 그런 말 있잖아요. 요즘 애들은 이렇게 하면서. 그 문창과에 이렇게 강의 듣고 앉아 있으면 교수님들이 우리를 정말 이렇게 한심하게 보면서 요즘 애들은 이렇게 글을 못 써. 그러니까. 제대로 된 작품이 없어. 좀 이런 식으로. 뭐 굉장히 원로 분들은 원로 분들대로 그다음에 나름대로 좀 그런 젊은 감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또 그런 분들대로 읽을 게 없다는 거예요. 너네 왜 이렇게 참신하지가 않니? 이렇게 말을 하면서 동시에 그 순수문학의 문법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니 이런 좀 모순적인 그런 비난을 함께 듣게 되거든요. 뭐 대표적인 분이 지금 황석영 작가님이시네요. 저희가 찾아보니까 황석영 작가는 굉장히 문단의 어른이세요. 그죠. 황석영 작가는 국문과나 문학계 이런 데 관심 없으신 분들도 이름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죠. 그런가요? 많이 알고 있지. 아닌가? 모르실 것 같은데요. 우리 좀 조심해야 돼, 이런 말은. 되게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굉장히 인기가 많고 베스트셀러가 많고 그 이분이 그렇게 프랑스에서도 또 많이 팔린다면서요. 네네. 황석영 작가 프랑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국 작가예요.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프랑스 대형 인터넷 서점 2군데 모두 황석영 작가 책이 정말 계속 나와요. 정말 순위권에도 계속 있고 순위권을 좀 벗어나도 잘 안 알려진 작품들이 번역된 것들이 계속 나오고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기도 하고요. 글만으로 먹고 사는 몇 안 되는 작가 중 한 분이 아닐까 싶은데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015년에 하신 말씀인데 오늘날 한국 문학이 이 꼴이 된 것은 문예창 작가 때문이라며 날선 비판을 하시면서 이제 문예창 작가에서 글 쓰는 기술을 가르치는데 그래서인지 최근 작가들한테는 서사와 세계관이 모자라 작품에 철학이 빠져 있다 이렇게 비난을 하셨다고 해요. 이분이 신춘문예 심사를 하지 않은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 이유가
문창과에서 공부한 작가가 워낙 많아서 이 작품들이 다 무난하고 음, 작품들이 다 똑같다 음, 이렇게 하시면서 젊은이들에게 철학 없음을 얘기를 하거나 음, 문단이 이 꼴이 되었다 음. 이런 얘기를 이제 하셨죠. 저는 이거를 보는데 딱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아프니까 청춘이다. 좀 쎄하게 음, 떠오르죠. 예. 약간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 젊은이들을 볼 때 사실 젊은이들은 그런 여력이 없거든요. 근데 뭐 더 노력해라. 왜 노력을 안 하니? 그런 것과 또 한편에서 너네 왜 이렇게 젊은 애들이 매가리가 없냐? 좀 더 이렇게 싸우고 투쟁하고, 패기가 없어? 음, 뭐 이렇게.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열정이 없고, 마치 그런 말처럼. 황석영 작가도 그런 비슷한 말을 하셨어요. 음, 최근 젊은 작가들의 약점은 체험의 강도와 서사가 약해졌다. 음, 음. 이런 건데 이거 그거잖아요. 고생을 안 해봐서 요즘 애들이. 모르겠어. 저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닌데 어쩜 저렇게 쉽게 음. 말하는지. 뭐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데 다양한 경험을 쌓을 시간 없다고 우리는 그럴 여유가 없다고. 물론 그분들이 사시는 시대, 뭐,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시대에 비하면 지금 뭐 사회가 굉장히 먹고 살기 좋고,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걸 이제 세대와 관련해서 그 부분 이해 못하는 거는 아닌데, 사실 이 분이 속해 있는 그 세대가 결국은 지금의 문단을 만들어 오신 거잖아요. 그죠? 문단의 원로로서 지금까지 그렇게 만들어 오고 등단제도를 만들고 어떤 소설이 좋은 소설이냐 그러면서 그 아닌 것들 다 후려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온 결과가 지금이고 여기에서 그 젊은 작가들은 또는 작가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거기서 좀 살아남으려고 길을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음. 그래서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고 문창과에 갈 수밖에 없었고 또 문창과를 가기 위해서 입시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 보니 과외를 하고 그게 다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된 그건데 그런 것들을 싸그리 무시하고 너네가 문창과나 가고 뭐 고생을 안 해봐서 그런 글이나 쓰고 안전함만 추구하고 그렇다 보니까 한국 문학이 이렇게 됐다. 그렇게 말하는 거는 좀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황석영 작가뿐만이 아니라 음, 학교에서도 많이 듣는 얘기죠. 교수님들한테 많이 음, 듣는 얘기고. 여튼 뭐 지금 한국 문단이 뭐 이러이러해서 문제다. 뭐 젊은 작가들이 이러이러해서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음, 정말 비겁하다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음. 지금 한국 문단을 젊은이들이 만들었겠냐고. 그러니까. 타임라인을 좀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음, 그게 왔는지. 이 기사를 보다가 한국 문단이 쓸만한 신인이 없다고 징징대기 시작한 지 15년이 음, 지났다는 증거를 발견을 했거든요. 제가 찾아온 게 2002년 기사인데 음. 완전 지금이랑 완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 문단 쓸만한 신인 어디 없수? 이런 건데 이게 제목 기사 제목인데 그 밑에 그것도 웃기네요. 원로 유명 작가들 약진속, 젊은 피 부재. 올해 신춘문예 소설 당선자도 3, 40대 위주. 왜 원로 유명 작가들이 약진하는데 젊은 피는 부재할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왜 없죠? 이거를 젊은이들의 탓으로 돌리는 거는 너무 야비한 일이에요. 너무 고민 없는 일이고. 이 기사도 젊은 작가들이 별 성취가 없다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 제가 되게 재밌는 부분을 발견을 했는데 뭐 이규환, 김인호, 권혁웅 평론가 분들이신데 이분들은 저는 이미 문단의 큰 평론가라고 음, 인지를 하던 때에 국문과를 들어갔는데 음, 이제 2002년 이 당시에는 이분들이 젊은 평론가라고 불렸었나 봐요. 음, 그래서 이분들이 젊은 평론가 그룹이 개간지를 만들었는데 문단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에서 이 개간지를 만들었대요. 음, 그래서 우리 문학계는 출판사 이익을 대변하고 몇몇 영향력 있는 비평가들의 견해에 의해 좌지우지됨으로써 올바른 문학적 싹을 잘라버린 경우들이 많다.
그럴 때 좋은 문학을 생산할 역량을 지닌 젊은이들이 불가피하게 좌절했다. 음. 그래서 이 개간지에서는 그런 이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거 요즘에 대입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데 이게 언제라고요? 2002년이요. 2002년이요? 15년 전이네요. 그러니까 2002년에도 이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 이제 15년이 지나서 이분들이 말했던 그 자리에 올라가서 몇몇 영향력 있는 비평가가 되셔서 출판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고 싹을 잘라버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쵸. 당장 제일 앞에 말했던 그 문학가사의 여름호에서도 소설도 안 뽑아주고 평론도 안 뽑아줬잖아. 그 작은 지면에서도. 그래 미래 텍스트라면서 15년이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쵸. 결국 이 기사 속에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소설가 윤우명 씨가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데 20대에 데뷔하지 못하면 아예 문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로 인해 문단의 조로 현상이 심각했다. 늦은 나이까지 포기하지 않고 문학의 뜻을 두고 있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뭔 소리야. 무슨 소리죠? 진짜 무슨 저런 속 편한 소리를. 아니 20대에 데뷔하지 못하면 문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면 안 된다. 늦은 나이까지 포기하지 마라. 이런 얘기인데 이거 정말 그야말로 왜 노력을 안 하냐. 노력을 해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꿈을 찾아 떠나라 뭐 이런 얘기처럼 들리는데 그럼 뭐 등단하고 나면 돈이라도 주던가. 안 주지. 생활비라도 좀 주던가. 뭐 고시처럼 되고 나면 부경화가 약속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제 주변에는 소설 쓰는 거를 집에다 숨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면은 돈이 안 되니까 어른들은 싫어한단 말이에요. 당연하지. 그냥 안정적이고 이런 직업 갖기를 원하잖아요, 부모님들은. 근데 이런 돈도 못 버는 그런 거에다가 돈을 갖다 쓴다고 하니까, 대학원 간다고 하니까 문창과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뭐 자꾸 포기하지 말라니 노력을 하라니 이러고 있어. 그러고 무슨 문창과 뭐 교육이 어떠느니 대학이 망쳤느니 뭐 과외를 받아서 편하게 글을 쓰려고 하느니 에휴 진짜 진짜 너무하시네. 그리고 진짜 안타까운 거는 정말 등단을 꼭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절실한 사람들이. 있죠. 우리도 최근까지 그랬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글 써서 돈 왕창 벌어야지, 나 부귀영화 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등단하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맞아. 부귀영화 누릴 것 같으면 이쪽으로 안 하지. 안 하지. 뭐하러. 정말로 글을 쓰고 싶고 작가가 되고 싶은데 그런 길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뭐 독립출판도 있고 뭐 웹소설도 있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게 너무 어려운 게 웹소설로는 평생 좀 자기 이름 걸고 글을 쓰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뭐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이 그런 익명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우리나라에서 너무 장르 문학하고 순수 문학의 위계 차이가 너무 심하잖아요. 장르 문학 소설가는 좀 폄하하는 그런 인식이 너무 팽배하기 때문에 그죠. 뭐 웹소설 시장도 커지고 있고 독립출판도 있고 이런 얘기가 정말 이제 막 대안적으로 나오는 뭐 1인 출판사나 독립출판사가 이제 막 몇 군데 있을 뿐이고 웹소설계에 말하자면 순수문학 같은 거를 올렸을 때 무슨 독자가 있겠냐고요. 그게. 그리고 시는 더 심해요. 시는 정말 다른 길은 없어요. 왜냐면은 독자가 없잖아요. 그리고 시를 누가 부귀영화 누리려고 시 쓴 사람이 어딨어. 그 어떤 시인이 하신 글을 제가 봤는데 그 시 하나의 고료를 보통 뭐 평균 한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받나 봐요. 근데 그거 당장 문예지 개간지죠? 그거에서 사계절 내내 청탁을 받아도 4번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많이 버는 작가도 연봉이 몇십만 원일 텐데. 그죠. 글만으로는 그렇게 되니까. 돈 벌려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그게 너무 좋고 이러니까 하는 일인데. 그치.
근데도 길은 그거밖에 없는 거지. 그런 사람들한테. 그럼에도 내가 내 이름 걸고 내 글 쓰면서 살 수 있는 길은 그거 하나인 거예요. 등단 하나인 거. 등단을 하지 않으면 이미 정해져 있는 질서를 넘기가 너무 어렵고 등단이라도 해야 출판사에서 이름을 얻고 좀 버프를 받아서 그쵸. 서점에 자기 책 잠시라도 놓을 수 있고 그 권위와 위세가 굉장히 크거든요. 무슨 자료에서 제가 또 찾아왔는데 그러니까 주요 신문사 6곳, 조선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동아일보, 세계일보, 서울신문 이 6곳으로 등단한 문인들의 그 등단 이후의 출판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게 있는데 53명 중에 7명 정도? 그러니까 한 13% 정도만 작품을 출간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어렵디 어려운 등단의 그 미학적인 그물에 걸려서 그 치열한 경제를 뚫고서 등단을 했어도 자기 책 한 권 출판하지 못하는 사람이 19이라는 거죠. 그쵸. 그 등단을 원하는 사람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악용하는 일도 생기고. 그죠. 특히 작년 가을에 문단내 성폭력 해시태그가 한창일 때 알려졌던 사건들 중에 많은 경우가 이 문학가해, 문창과 입시가해라든지 이런 여튼 문학의 이름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기성 작가들에게서 그런 절실함을 정말 악용한 사례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문학가해 시장도 알려진 것보다 굉장히 공고하게 이루어져 있고 사실 저는 창작 가해를 해본 적도 없고 받아본 적도 없어서 잘은 모르는데 제가 방송하려고 좀 찾아보니까 그냥 입시랑 똑같더라고요. 딱 입시와 등단에 딱 맞춰져 있고 심사위원별 스타일, 언론사 스타일, 지난 몇 년간의 경향이랑 이 신문사에서는 여성은 잘 안 된다. 그리고 성별 분석부터 해서 이 학생은 여기에 투구하는 게 더 낫겠다. 확률이 어떻다. 정말 딱 입시가외 시장이 딱 형성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더더욱 그런 습작기에는 작품을 준비하는 기간이라 보기 힘들죠. 정말. 그쵸. 그러니까 등단용 소설을 주문받아서 쓴다. 우리는 좀 그렇게도 말하거든요. 메뉴판이다. 그렇죠. 교수님이 주문하셨으면 원하신 메뉴를 가져다 드려야 되는 거야. 저도 그랬어요.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약간 내가 지금 소설을 쓰는 건지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약간 퍼즐을 맞추는 느낌? 이런 주제와 이런 서사와 그러니까 이런 인물들 몇 개를 데려온 다음에 그냥 그렇게 규칙에 맞게 얘네를 배열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저는 학교에서 소설을 쓸 때. 전혀 저의 스타일이 아니었죠. 그런데도 그렇게 써야 문학이라는 그런 걸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썼었죠. 우리 습작기만 생각해봐도 진짜 그렇죠. 저도 이렇게 쓰고 싶은 게 좀 생각이 나 그러면 그거를 노트를 해놓는데 노트 방식이 좀 달라요. 어떤 거는 이거는 왠지 등단용이야. 내가 지금 좀 전에 생각한 이거는 투고할 때 좀 좋을 것 같아. 그러면 그 방금 잡아놓은 그 생각을 구상하는 것도 달라요. 그렇죠. 맞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이 났는데 이건 등단용은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써볼까? 이거 이번엔 이렇게 써볼까? 이런 자유롭게. 식으로 노트를 하고 그걸로 이제 배열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주제가 등단용이야. 그러면 이거를 등단용으로 배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쵸. 딱딱딱딱 그게 있어. 그 차례가. 그러면은 주제 이걸로 딱 잡고 이렇게 가자. 이런 사건 몇 개는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사건 하나가 모자란데?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습작이 정말 작품 연습을 하는 기간이라거나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등단을 했다 하더라도 습작 기간으로 얻게 되는 거는 몇몇 심사위원들의 눈에 들었다는 거 외에는 아무 보람이 맞아. 없게 되고 그래도 물론 등단하면 정말 기쁘긴 기쁘긴 하겠죠. 정말 기쁠 거야. 기쁜 게 당연한 거야. 눈물 날 거라고. 그 마음을 생각하면 더 속상한데 참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이 등단이 독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습작생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 한국 문학의
전체적인 질의 향상을 위해서 양의 향상도 그렇고요. 음. 아무튼 뭘로 봐도 좋은 게 없는데 그런데 왜 이 제도는 지금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며 이 사람들은 여전히 이걸 유지하려고 하는 걸까요? 사실 되게 답이 뻔하죠.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놓고 싶지 않고. 놓고 싶지 않은 거지. 자기네들이 고른 작가가 활동하게 하는 거. 그리고 내 필드에서 활동할 사람을 내가 고르겠다는 거. 어. 그러면 거기에는 분명히 내 말을 잘 들을 만한 얘는 좀 통제가 안 되겠는데 뭐 이런 애는 뽑기 힘들겠죠. 그게 미래의 텍스트 아닐까요? 아, 진짜 내 필드에 있을 사람 내가 뽑는다. 이게 정말 딱 맞는 말인 게, 그럼 진짜 누군가의 꿈을 쥐고 있는 사람들을, 그 그쵸. 고삐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입시 과외도 하고, 심사도 하고, 교수도 하고, 아니, 너무, 커넥션이 너무 더러워. 아니 이렇게 하실 거면은 차라리 그냥 대놓고 뭐 문학회사 이런 거 만드세요. 기업. 그러면 뽑을 수 있어. 주식회사. 신입사원 뽑잖아. 주식회사 그래. 신인상. 그래서 뭐 작품 하나씩 내시고 그런 뭐 자동차 같은 거 출시하듯이 신작가 출시 막 이래갖고 그렇게 출시도 하시고 책도 뭐 만드시고 거기 뭐야, 학원도 세우고, 강남에. 그래. 그럼 되겠네. 그리고 뭐 그런 주주 모집도 하고, 그다음 기업 들어갈 때 왜 그런 거 인적성 이런 거 보잖아요. 인적성 준비도. 인적성 준비도 하고 뭐 등단 그런 거랑 뭐가 달라? 준비 똑같이 하면 되지. 문장 야. 뭐 단어 몇 개 주고 문장 만들기 이런 거 하면 되잖아. 그렇게 하세요. 뭐 손아람 작가님도 비슷한 얘기 하시지 않았어요? 등단 그게 정말 꼭 필요하다면 차라리 그 나라에서 국가 자격증으로 만들자. 손아람 작가님이 거기 그 방송 이름이 뭐였지? 그것은 알기 싫다? 그 방송에 나오셔서 이제 문단 권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런 거를 설명을 해주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몇 급 소설가 뭐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그랬더니 그 진행자분들이 정말 이상하다 이런 반응을 하니까 근데 지금보다 이상할 게 없다고. 그래 이상할 게 없어요. 아니 그 기업도 지금보다 이상할 거 없지 않아요? 맞아. 뭐 회장하시고 누군가가 황석영 씨 이런 분들을 가서 회장하시고 그다음에 뭐 그런 기업에 다 팀이 있어요. 그런 평론가 팀, 시인 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한다 마케팅 팀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래갖고 거기에서 이제 자 이번에는 작가 뭐 누가 글 쓸 거야 뭐 이렇게 회의하셔가지고 그거 내고 팔아서 다 같이 나눠 먹고 월급으로 그러면은 좋겠네요. 다음에 신춘문예 트렌드 정하고. 그래. 어차피 정하잖아. 그래. 그러면서 그 발표도 하고 미리 요런 식으로 낼 거다. 이런 거 하고 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입장 표명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데 쉽잖아요. 문학 주식회사에서 이번에 지지 성명. 지지 성명도 마음껏 하시고 그럼 되겠네. 소비자 입장에서도 쉽지 않아요? 진짜. 나 웃고 있는데 진짜 코끝이 찡해. 진짜. 정말 이게 개소리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의 시스템도 별다를 게 없다는. 못지않게 개소리죠, 진짜. 그만큼 폐쇄적이고 너무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유일한 소비자가 지금 습작생이라고 하는 등단을 준비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피를 갈아넣고 지금 이게 유지되고 있다는 게 진짜 저희가 이제 그 회차마다 준비를 하는데 그 기분이 달라요. 제가 장르문학 이런 거, 한남문학 이런 거 할 때는 사실 되게 신나게 재밌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등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할 때에는 마냥 웃으면서 하기가 조금 힘든 게 뭐 나도 그렇지만 제 주변에도 이제 글 쓰고 싶어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얼굴이 좀 떠오르거든요. 좀 속에 좀 마음이 안 좋네요. 그죠. 같이 합병했던 친구들 생각하고 어렵게 글 쓰고 있는 친구들 생각하면 물론 우리도 지금 어렵게
계속 글을 여전히 못 놓고 저희는 그저 이제 등단을 거부했을 뿐인데 그래도 등단이 꼭 필요하고 원하는 사람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많은 것들의 문제가 좀 그러니까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게 해주는 것도 등단이고 그렇다 보니 많은 문제의 시작이 또 등단에서 비롯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바꾸려면은 등단을 없애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봐요. 그냥 출판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각자 그러니까 어떤 그 등단을 위한 글을 쓰게 하지 말고 각자 자기의 글을 써서 출판사에 투고를 해서 지금 서양에선 다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쵸, 보통 그런다고. 그게 정말 일반적이고 널리 알려진 방법이에요. 작가가 되는 방법. 글을 투고를 하고 그 글을 사람들이 좋아해주면 돼. 그것도 뭐 출판 권력이니 뭐니 하지만 지금의 문단 권력보다는 저는 낫다고 봐요. 적어도 여러 출판사가 살아남을 수 있을 거고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출판 박람회? 뭐 이런 거를 갔다 왔어요. 그랬는데 거기에서도 되게 그 문학을 출판하는 출판사는 우리가 아는 정말 몇 개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극이야. 한국 문학 자체도 너무 손해고 그런데 뭐 15년 동안 자기네들도 똑같은 얘기하면서 안 바꾸는 건 바꿀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뭐. 15년이면 우리가 사는 반세월이에요. 우리 생의 절반이야. 뭐 등단 신인 작가를 이제 권위 있는 기성 문인이 뽑아야 되는,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몇몇 문인들이 지면을 통해서 말한 것들을 좀 읽어보면 여튼 하고 싶으신 말은 출판사에 그렇게 맡겨버리면 작품을 알아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게 바로 독자라고. 그러니까 독자들은 무슨 죄죠? 독자들은 그러니까 쟤네들이 뽑아놓은 소설 읽는데 읽을 게 없어. 제가 지금 하긴. 프랑스에 있으니까 불어를 쓰는 나라들이 세계에 정말 많거든요. 프랑스가 나쁜 짓을 하도 많이 해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얘네는 뭐 불어권 막 그런 모임도 많고 막 그래요. 얘네 보면은 얘네 서점 가보면 프랑스 자국민 외에 프랑스어권 문학이 따로 있어요. 그게 또 엄청 크거든. 그렇겠지. 네, 그러면은 그 시장도 엄청 크고 작가도 엄청 많고, 그러니까 뭐 영어 불어가 이제 유엔에서 쓰는 두 개 언어니까 얼마나 그 언어 권력이 커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 보면 좀 기분이 나빠가지고 궁금은 한데 이렇게 잘 보지도 않거든요. 기분 나빠서. 근데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한국 문단이 이런 식으로 다양성이 깨지는 게 저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 내 모국어로 내가 읽을 수 있는 좋은 작품이 점점 사라진다는 게. 그러니까 번역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어가 또 얼마나 고립된 언어야. 그러니까. 근데 뭐 여튼 이게 뭐 서구 비서구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 모국어.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한국어를 제일 잘하고 한국어가 그러니까. 좋다고. 그리고 한국어로 편하게 작품 읽고 싶어. 그리고 문학 감상하고 싶어. 다양한 걸. 근데 그게 지금 뭐 15년, 20년 이상 망해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고칠 생각도 없으니까. 이게 도대체 얼마나 큰 손해야. 이게 저는 길어지면 역사적으로도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이미 생기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런 탓을 계속 외부에서 찾으면서 젊은이들 탓하고 그래 문창가의 잘못이라느니 뭐의 잘못이라느니 독자의 수준이 낮아서 그렇다느니 골빈 대학생 때문이라느니 막 그렇게 외부에서 찾고 외부로 돌리고 그러면서 본인들은 이렇게 바꾸려는 노력을 물론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좀 잘은 안 됐어요. 완전히 혁신을 이루지를 못했고 제도 자체의 문제니까 그 사회가 그런데 일부에서 뭐 어떻게 한다고 뭐가 되겠어요? 애초에 싹이 잘린 좋은 작가들이 정말 15년, 20년 동안 많았을 걸 생각하면 그때 손아람 작가가 그 같은 방송에서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오늘 손아람 작가 여러 번 되게 말씀을 잘하시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자꾸 그 말씀 인용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정말 글 잘 쓰는 사람은 이 길로 안 왔을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맞아. 얼마나 손해예요, 그쵸? 그쵸. 나도 그럴 거라고 봐. 맞아.
나도 그 말 들었을 때 좀 음, 약간 소름 돋는 게, 음. 왜냐면 글 잘 쓰는 사람은 정말 많거든. 그러니까요. 정말 이 사람 정말 글 잘 쓴다. 이 사람 앞으로 글 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은 진짜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뭐 정말 그 등단용 몇 장짜리 그 소설 수십 번 쓰면서까지 내가 그렇게 갈 이유가 없는 거지. 미래의 텍스트. 아, 정말. 방송 시작할 때 미래의 텍스트로 시작하고 뭔가 미래의 텍스트로 음. 끝나는 느낌이 드네요. 저도 뭐 제가 미래의 텍스트를 쓰고 있는지 과거의 텍스트를 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까운 미래든 먼 미래든 그분들 안 만났으면 좋겠고요. 마무리하자. 욕할 만큼 욕했으니까. 네. 다 씹은 것 같아요. 더 씹을 내용은 없는 것 같고. 등단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합시다. 하여튼 간에 뭐 자멸적이고 망했어요. 달리 무슨 말을 해. 15년 동안 지들도 망한 거 알면서 고치지를 않는데. 문단은 망해도 여러분은 부귀 영화를 누리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문학은 개풀이었습니다.